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고요. 근접 방어 무기라고 하죠. 함정에서 CIWS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걸 이제 국산화한다는 이야기는 제법 나온 지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데 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 오늘 제 영상의 포인트는 우리가 왜 CIWS를 국산화하려고 했을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 한국 해군의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입장이 돼서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돼서 우리 방산업체 입장이 돼서 이걸 살펴보면은 또 다른 시각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무기 체계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결정되기는 제 127회 방위사업 추진이 방추위에서 결정이 됐어요. 2020년 5월 26일이네요. 됐고 이거는 이제 뭐 하기로 했고 업계도 결정이 됐죠. 사업 기간이 30년이고 사업비가 3,500억 원인데 여기는 이제 사업비를 어떻게 이제 추산하는지 이제 군에서 쓰는 용어하고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생산량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년은 좀 넉넉하게 배치까지 감안한 그런 이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체계 개발할 때 보면은 그 무기 체계에 따라서 대량 양산 전까지만 개발을 완료하는 것만 사업 기간이나 사업 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금액이 개개당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까지 하는 것을 또 전제로 하고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군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는 이제 LIG 넥스1이 하나하고 경합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낙점이 됐는데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이미. 왜냐하면 이제 골키퍼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의 CIWS 중에 하나의 그 창 정비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았고 또 군에서 20mm 포보다는 30mm 탄에 대해서 좀 더 선호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연히 파괴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좀 추가로 나중에 드리겠고요.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게 우리가 이제 일부 함정에 사용하고 있는 골키퍼 이거 유럽제였죠. 탈레스에서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우리 초기 함정에 많이 실려 있는데 구축함들에 이게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산화 문제가 처음으로 이제 불거지게 된 거죠. 예. 자, 그 외에 다른 함정에 그리고 또 최근 함정에는 이제 우리가 선택지가 없으니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미국 레이시온의 팔랑스라는 것입니다. 이건 20mm 기관포예요. 예. 이게 파괴력의 차이는 아주 크죠.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경합을 하면서 있는 구조였고 서방권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해군은 골키퍼를 좀 선호했었는데 골키퍼가 단종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남아 있는 선택지는 레이시온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종대왕 배치 2 같은 것에도 레이시온을 이제 2대 설치를 하게 돼 있죠.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 이미 뭐 계약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가 뭐냐면은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미국 레이시온이 이 가격을 많이 올린 거죠.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우리 국산화를 촉발시킨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복잡한 좀 기사인데 그냥 근거만을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 네이발 뉴스라고 군사 이제 전문지입니다. KDX3 패치 2 이게 이제 세종대왕 패치 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 판매 가격으로 우리가 두 대를 CIW 팔랑스 두 대를 구매했다는 거예요. 예, 구매하고 그 뭐 부대 설비 서류 뭐 기타 등등을 우리가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를 구입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2020년 기사잖아요. 12월 달 이때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두 대에
팔랑스 2대에 3,900만 불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대당 230억 원이에요. 예. 과거에 골키퍼랑 경쟁을 하던 시기에는 우리가 골키퍼를 선호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가격을 상당히 이제 합리적으로 책정했더랬어요. 그래서 골키퍼가 100억 원 하던 시절에 옛날이겠죠. 일단 지금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지금은 100억보다 넘겠죠. 어쨌거나 골키퍼가 100억 원 하는 시절에 팔랑스는 50억을 불렀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230억 원인 거죠. 예. 뭐 짜투리 보태고 뭐 부가적으로 오는 것까지 합쳐도 최소한 뭐 2배, 3배 이상은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해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30mm 골키퍼가 사라져서 좀 아쉬웠던 판에 팔랑스가 가격까지 올리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이게 이제 LIG 넥슨원이 낙점이 됐다는 말씀을 아까 앞서 드렸었고 그 CIWS2라고 불려요. 이 사업이 이게 30mm포고 30mm포하고 20mm포는 그 파괴력의 차이가 큽니다. 파괴력의 차이도 크고 사정거리도 당연히 30mm포가 더 멀리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팔랑스나 골키퍼가 개발됐던 시기에는 이제 우리 함정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저게 대한 미사일이잖아요. 그 대한 미사일이 아음속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음속이라면 마하 1이 안 되는 겁니다. 마하 8, 마하 9. 그걸 요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후의 방어선이잖아요. CIWS라는 게. 그렇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러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초음속 미사일 한 발 더 나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정거리가 뭐 2km, 3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km 내에서 이걸 요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탄두의 파괴력이 적으면 맞더라도 그 관성으로 날라와서 우리한테 타격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이제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파괴력 차원에서 골키퍼를 선호했기 때문에 CIWS도 골키퍼의 선례를 따라서 30mm포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고요. 이제 LIG 넥슨원에서 나온 건데 이거 사진만 보더라도 그게 다 설명이 돼요. 여기 보면 레이더가 보면 설치 레이더로 되어 있죠. A사 지금 양쪽에 2개 붙어 있는데 사실은 뒷면에도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4개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설치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것과 트래킹 레이더는 레이더의 그 주파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설치 레이더가 조금 더 주파수가 긴 걸 거예요. 그렇지만 추적 레이더는 예를 들어서 X밴드나 K밴드 레이더를 썼을 거예요. 아마 수키로 안에서 정확하게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전체적인 외관은 골키퍼를 조금 더 스텔스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바꾼 거고 크기도 좀 작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차이는 이거는 골키퍼뿐만 아니라 팔랑스와도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이게 A사 방식의 레이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A사 방식은 모든 면에서 그전에 패사 방식보다 또 훨씬 더 우수한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지금 팔랑스나 골키퍼에 쓰이는 레이더는 심지어 패사 레이더도 아니에요. 옛날 기계식 레이더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밀도가 훨씬 올라가고 또 하나 동시 교전 수가 높아집니다. 저기 미사일 여러 발 날라올 때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산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A사 레이더 기술을 국산화했고 그 기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덤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안주하고 있었던 레이시온의 팔랑스 같은 경우는 굳이 A사 레이더로 안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전에서 한 번도 쓴 적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모든 함정에 하나씩 구색으로씩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골키퍼까지 경쟁자까지 없어졌으니까 기술 개발을 등한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여기서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옆에 출입문이 두 개 보이죠? 저거는 관리를 위한 출입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 30mm 탄은 이 하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보다 길어요. 갑판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예. 자, 이러면 대충 이제 CIWS2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아요. 참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EOTS라고 있죠. EOTS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무인기에도 EOTS가 있죠. 일렉트로 옵티컬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안구 인식도 하고 우리 얼굴 인식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를 동태 추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은 그 디지털로 우리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 눈동자의 형상을 미리 입력이 돼 있고 그걸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TV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카메라에서는 CCD라고 그러죠. 그게 있고 IR은 뭐냐? 적외선이죠. 예. 컴컴할 때도 볼 수 있는 거. 상대방의 열을 감지하는 거. 예. 그리고 LRF는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라고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왜 중요하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함정 방공의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대한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이 함정이나 레이더가 먼저 그걸 파악을 하겠죠. 제일 처음 하는 건 아마 그 레이더의 주파수를 파악을 해서 상대방의 레이더 탐색기를 제밍을 통해서 헷갈리게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뭐 A사 레이더니 뭐 주파수를 변조하면서 얼마나 제밍에 견디면서 미사일이 날라오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일단 그걸 돌파하고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함정이 할 수 있는 거는 비행기랑 똑같습니다. 비행기에도 그게 있죠. 체프라는 게 이렇게 알루미늄 조각을 하늘로 팍 붙여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레이더가 저게 목표물이다라고 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예. 그건 비싼 장비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군용 함정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늘에 뿌려서 허상을 만들죠. 예. 그래서 상대방 레이더 탐색기가 딴 곳을 찾아가게. 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CIWS도 상대방 미사일을 막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요격 미사일이 여러 발 발사가 됐고 거기를 통과해서 다가왔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체파가 팍 발사됐다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체프를 발사하면 상대방의 레이더 탐색기도 헷갈리지만 우리 CIWS에 붙어 있는 탐색기도 상대방을 못 찾는 거예요. 어차피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발사를 했을 거잖아요, 우리도. 네, 그러면은 이 달려 있는 레이더가 깜깜이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여기 보여드리는 EOTS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상대방 미사일을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게. 네, 이게 이제 EOTS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팔랑스고 보면은 위에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그 R2D2라고 하죠. 옛날 스타워즈에 나왔던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내부가 언뜻 보면은 탄창 같은데 탄약통 같은데 탄약통 아닙니다. 탄약통은 이 포의 밑에 달려 있고 저거는 레이더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계식 레이더. 지금 이제 빨간 줄로 표시된 것은 추적 레이더고, 예, 그러니까 더 정밀한 레이더고 그 위에 동그란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 탐지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죠. 예. 우리가 개발 중에 CIWS2 LIG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 지금 한참 개발 중이겠죠.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엔 이건 것 같아요. 저게 대한 미사일 표적의 비행 속도 상한선이 마하 4 이상으로 설정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외국산 CIWS1 이거는 기존의 골키퍼나 팔랑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마하 1 정도라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공개된 정보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서방권의 CIWS 그것이 팔랑스나 골키퍼 같은 기관포든지 아니면 미사일든지 근접 방어 시스템 있죠. 그거든지 마하 1 정도가 지금 상한수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동국군에서는 이미 초음속을 넘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오는데 그 갭이 있는 거죠. 예, 허점이 있는 거죠. 메꿔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우리 CIWS는 그걸 메꾸겠다는 거예요. 마하 4 이상이라고 했어요. 마하 4까지도 아니고. 즉 이거는 극초음속까지도 상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러시아에서 미국 항모 전단을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상대방의 방어력을 포화시키는 겁니다.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예. 몇 개는 격추할 각오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격추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숫자의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이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시 추적 가능 표적의 숫자가 중요한 거고, 여기는 A사 레이더가 들어감으로써 그 역량이 훨씬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이가 크죠. 기존은 4개인데 15개, 20개니까. 예. 자, 우리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국제시장에 빈틈이 있죠. 예. 러시아의 미사일들은 이 기능이 있는데, 예. 미국의 대한 방어 체계는 초음속 이상, 극초음속 포함해서 그게 대응할 체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한다면 시장은 우리한테 손짓을 하겠죠. 그겁니다. 예. 가격까지 합리적이면 더 그렇죠.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도 이제 극초음속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작년 시제가 나오고 금년에 이제 비행 시험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스크램젯 엔진이고, 작년에 이미 램젯 엔진에 기반의 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게 뭐 대한 미사일이죠. 공개가 됐죠. 그 뭐 브라모스 같은 거와 유사한 미사일일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우리가 램젯, 스크램젯 엔진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빨라요. 예. 미국,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미사일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막는 CIWS나 아니면은 근접 방공 미사일 이런 거 개발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상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클러트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레이더랑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CIWS에. 예, 낮게 나르잖아요. 대한 미사일보다 시스키밍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날라오는 도중에는 상대방 레이더에 걸리기 전까지는 중고도 이상으로 날라올 수 있어요.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상대방 레이더가 걸리는 지역, 즉 20-30km까지 떨어진 곳에 오게 되면은 수면에 딱 붙어서 옵니다. 그게 시스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가속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뒤에가 바다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목표예요. 찾기가. 그래서 이 레이더 잡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클러트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끗하게 골라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이 그 클러트를 제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뭐 다분히 도식적으로 그린 거겠죠.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신호가 잡음이 많은데 그 잡음 중에서 미사일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LIG에서 우리가 해궁을 개발할 때 해궁은 근접 방공 미사일이죠. 즉 CIWS가 작동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약 사정거리 20km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 함정을 향해서 달려드는 적 미사일을 격추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미사일이죠. 초음속 대응하죠. 예. 그것도 드물죠 지금. 예. 그 개발하는 과정에 난제 중에 하나가 수면에 붙어오는 미사일들을 그 주의 잡음과 잡음 신호들로부터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해궁에는 레이더와 더불어서 IR, 즉 적외선 탐색기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보적으로 활용을 해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좀 어려운 게 있겠죠. 두 개를 결합해서 상대방 미사일 위치를 더 정확하게 찾는 겁니다. 아까 CIWS2에서 보셨죠. A사가 있고 또 옆에 TB, IR, 또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이 있었죠. 이거 복합적으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별개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대방의 미사일이 아무리 납작하게 바닥에 붙어 오더라도,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대한 미사일들은 낮게만 날라오는 게 아닙니다. 직진으로 쫙 회피 기동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레이더를 조사를 하면서 미래 위치를 예측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미래 위치로 내 기관포를 발사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알고 있는 거예요. 포착됐을 타이밍, 그리고 발사하는 타이밍, 그 사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A사가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서는 천지 차이의 명중률을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회피 기동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로 알고리즘 싸움이죠. 예. 그 알고리즘 싸움도 있지만 무조건 기본적인 나의 하드웨어 자체가 A사가 돼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팔랑스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 미사일을 여러 개 개발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회피 기동하는 알고리즘이 우리 해성에도 들어있고 작년에 선보였던 초음속 대한 미사일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여기 녹아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LIG가 이런 이야기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 미사일도 개발했고 모르겠습니다. 초음속 대한 미사일은 개발 주체가 LIG인지 어딘지는 LIG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주관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방패, 해공 미사일 개발했죠. 아까 제가 클루턴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는 창과 방패를 양쪽 다 개발해봤다. 예. 여기서 덧붙여서 CIWS-2를 개발 중이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IG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지금 팔랑스가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전투기나 뭐 이런 것처럼 탱크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요긴한 시장이지요. 그래서 LIG급의 중견 기업이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이제 풍산에서 개발한 탄이에요. 이게 30mm 탄, 즉 CIWS-2에 쓸 수 있는 탄이고 기존에 우리 골키퍼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의 용으로 국산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옆에 있는 설명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신형 탄은 그게 있어요. 30mm 탄, 20mm 탄보다 위력이 훨씬 크다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것이고 맞았을 때 안에서 상대방을 미사일 내부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연소를 촉진시키는 그런 탄약까지 좀 개발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을 유도하는 거죠. 예. 상대방이 맞은 상태로 나한테 달려들지 못하게 공중에서 폭발이 되게. 그래서 풍산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관통을 한 후에 파편이 터지면서 인화성 물질이 같이 이제 화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탄두, 요즘 다 둔감 탄두를 다 쓰잖아요. 웬만한 열에서는 폭발을 안 하거든요. 유폭이 아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탄두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제가 언급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 탄도 뭐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이거 보면 이제 골키퍼가 30mm이기 때문에 덩치가 커요. 예, 무겁고 팔랑스에 비해서. 그래서 기존의 재원이 6.5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무게에 대한 재원 그리고 갑판 밑으로의 길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우리한테 외부로 공개 안 되는 ROC에는 들어 있겠죠. 저는 이것을 소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봅니다. 예. 소형화해야 되고 또 갑판 밑에 길이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만 다양한 함정에 실을 수가 있어요. 작은 함정에도. 그리고 좁은 공간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데 소형화와 경량화에 대한 ROC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나라의 기계공업 수준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봅니다. 골키퍼는 이미 몇십 년 전의 제품이고 이미 단종됐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무게?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윤영함도 자한 방공 기능을 덧붙이면서 30mm 이 탄이면은 저게 무슨 간첩선이나 고속정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0mm를 쓰고 있는 노봉,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대공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국산화가 된다면.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산화한다면 경제의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현재 이제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이 이제 호위함급 이상이 현재 22척으로 좀 보여요. 근데 지금 건함 계획을 쭉 보면은 3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27척 정도가 더 건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투함 기준이죠. 호위함, 뭐 KDDX, 이제 호위함도 FFX3, 그다음 FFX4, 그다음 KDDX가 한국형 구축함 6척. 그럼 항공모함까지 나올 수 있죠. 예. 그 외에 기타 함정들, 수송선 포함해서 기타 함정들이 또 소해함이나 기타 등등이 또 건조될 거예요. 예. 큰 함정에는 뭐 2대씩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1대씩 들어가겠죠. 예. 자, 그러면 그게 예전에 골키퍼의 가격이었던 100억이라고 보면은 최소한 3천억 원치는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국내 내수로만. 그리고 예전에 오래된 골키퍼의 대체 수요도 있겠죠. 팔랑스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운영 유지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까지도 국산으로 교체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아까 우리 개발비가 3,500억 정도였죠. 예, 그 개발비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방산업체를 키울 수 있고 우리가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기술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외 시장은 덤이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함정 수출을 동남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수송선 같은 경우, 보급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방 시장에도 나가기 시작했죠. 우리 조선 산업이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차 더 확대될 거예요, 시장이. 거기에 우리 무장 체계를 같이 넣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팔랑스가 대충 우리의 스펙은 확인했을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성능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몸이 달아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개발 속도가 그들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024, 5년 정도 되면은 개발은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산 들어가고 시험하고 실제 함정에 장착해서 하는 그런 단계를 또 몇 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 자체는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요소 기술들에 대한 기술도 우리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오히려 소형 경량화, 뭐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어떤 신뢰성 확보, 이런 시험 기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왜 CIWS2를 국산화 하려고 했는지, 예. 그 시작과 향후 희망, 그 모든 스토리가 이반자들 사이에 머릿속에 있어서 그것이 서로 공감이 됐기 때문에 해보자라고 도전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